얘기 문제가 됐던 거고요. 후보자님 말씀하셔서 이제 유학 비용은 그 전 배우자께서 내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그래도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선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PPT를 먼저 띄워주십시오. 일단 아까 축의금은 받긴 하셨지만 다 처갓집으로 주셔서 축의금은 수익으로 안 잡혔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축의금은 그러면은 그리고 수입에서 안 그 전에 한 가지 거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13억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아들 유학비를 계속 넣어서 말씀하셔서 네. 그건 말씀하시는 중에도 헷갈려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 네. 부분을 빼면 아마 한 지금 6억 정도 6억 정도 말씀하시는 비는 전제로 알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학비를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6억이 남는데 축의금은 지금 이제 하나 또 축의금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뭐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축의금은 뭐 사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의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축의금은 받지 실제 않겠습니다라고-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정도 들어왔습니까? 숫자가 사실은 별로 안 올 거로 생각해서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그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축의금 봉투를 주고 한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법. 포함해서 근 1억 보통 정도. 일반 국민들도 축의금을 하게 되면은 뭐 다음에 다시 축의를 하기 위해서 대충은 금액을 네, 그래서 근 알아두잖아요. 1억 정도가 되는데 1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국회의원 다시 되기 전이고 나이가 제가 재혼이어서 그때 나이가 거의 뭐 제법 됐죠. 그런데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 예, 정도 그것을 하고요.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조의금 1억 5천만 원, 또 출판 기념에 각각 한 번에 1억 5천만 원 정도씩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부의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정확한 겁니까?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때- 그것은 뭐 저희가 대략 그때 얼마 정도 됐든 하고 이렇게 뭐 메모 정도 해놓은 수준에 네. 뭐 지나가는 거여서 누구나 다 그거를 뭐 축의금 조의금은 온 국민이 어디다가 신고할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 5천 해서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의금은 1억 6천이었고 출판 기념에 첫 번째가 한 1억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 맞습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간 그 둘 중에 한 번이 한 번이 1억 5천 정도 되고 그 다음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합치니까 이제 4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네. 아까 제가 지금 기존의 언론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그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축의금을 사실 이게 참 묘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의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뭐 혹은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축의금을 그냥 여기서 갔습니다만 그걸 상관없이 드린 거니까 거의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이상 된다고. 네. 그러면 2억을 그럼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그 배우자한테로 온 것인데 네. 뭐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생활비를 일정액을 준 겁니까? 아니면 제가 현금으로 준 겁니까? 저희가 뭐 사실 제가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네. 이번 과정에서 아내가 확인 또 얘기도 해주고 등등 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계좌로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그냥 그때그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받은 규모는 얼마나 되죠? 현금으로 받은 게 한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오해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통장으로 받은 게 최소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 바뀌지는 액수가 않았습니다.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는 그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그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할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 기념회 두 번과 조의 추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네. 제가 다음 PPT 예시를 하거나 안 하건 다 그건 공개된 네, 것이었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그럼 아까 그때 입장을 보니까 그 결혼할 때마다 혹은 빙부상이 있을 때마다 그해 12월 31일이 이제 재산 등록일이거나 아니면 출마하셨을 경우에는 총선 출마자 재산 등록 날짜거든요. 그 날짜 전에 그 현금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님의 지금 정확한 입장입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네. 추징금 납부 날짜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슨 결혼 후 또 뭐 빙부상 후 출판기념회 후 출판기념회 후 해서 다 거의 며칠 상관으로 그 중에 대부분을 추징금 납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은 19일 뭐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빙부상은 59일 만에 또 출판기념회 두 번째 거는 32일 만에 전부 다 등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해 질 네, 추진우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총리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역대 총리와는 아마 비교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역대 하도 이제 재산 문제가 얘기가 되길래 역대 국무총리들 재산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13년간인데 정홍원 총리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봤더니 평균 재산이 3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정치자금 제외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 이제 재산이 너무 없는데 추징금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착실하게 내시는 바람에 한 번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출판기념회, 경조사 비용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사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출판기념회 비용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물은 기억도 없고요. 그걸 묻겠다고 생각했던 의원님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유지를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조의금이나 출판 기념회 비용이 들어오고 바로 그것이 이제 연말에 근접해 있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추징금을 납부를 하시고 하는 바람에 아마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재산 상환과 관련한 부분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추징금 납부 현황을 봤더니 저희도 날짜는 몰랐었는데 그 해에 납부는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추징금 납부 일자를 알려드리면 이것과 관련한 궁금증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은 출판기념회 경조사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연말에 근접해서 다들 출판기념회를 하지요. 왜냐하면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마 예정 언제까지 출판기념회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연말 아니면 당해의 1월
정도에 거의 다 하셔서 그전 연말에 하신 분들은 연말 재산 등록 기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총선 출마해에 출판 기념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명부 등록할 때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뭐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한번 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조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경조사에도 해당이 되시고 출판기념회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안 가질 수는 없겠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할 때는 조금은 같은 공직자로서의 의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그 아빠 찬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몇 개 얘기가 되어서 자제분 관련한 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그 코넬대 진학하고 그것과 관련한 학업 유학 비용이 아마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께서는 두 분이 헤어지시면서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뭐 전세금이죠. 그거를 전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고 대신에 두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전 배우자께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왜 아이들이 유학까지 갔는데 비용을 정말로 하나도 보낸 게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분이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찌 보면 이제 집안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존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장남의 동아리 활동인데요. 청신국제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인이 회장도 아니고 동아리가 표절방지위원회 동아리입니다. 표절방지위원회. 왜 이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23년인데요.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씨, 당시 김건희 씨 표절 사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하고 해외 사이트에서의 에세이 표절 이렇게 해서 사실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표절 시비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학생들이 사실 이거는 조금은 윤리적인 학습윤리 교육 과정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그 표절방지위원회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국회에 좀 전달이 되고 법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먹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가리키고 있는 교사들이 적절하게 그것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의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잘못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빠 찬스로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시간 다 간단하게 되셨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드리면 하시죠. 그 표절 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활동이었고 말씀처럼 제가 이러저러한 아빠로서의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것은 비교적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의 활동이었고 이른바 흔히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대학 진학에 그 활동 중에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되었는가는 명확하게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은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누나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걸 뚫어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언론들에게 해당 그 해외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이메일을 보내준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전혀 이른바 아빠 찬스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또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위원이 돼가지고 간사로 내정되고 나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협의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대 결격 사유라는 주장을 한번 보시죠.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 자금이 의혹이 있다. 있습니까? 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입을 초과한 지출 역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입을 초과한 지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을 초과한 세비 외 수입으로 지출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 없는 자산 형성. 소득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기부 내역, 이거는 이제 교회 헌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네, 신념의 종교의 자유가 문제라고 있는. 봅니다. 네. 그다음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이것은 이미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네, 자녀 학비 출처 불명, 허위 그것은 사실. 분명히 아니라 명확하게 엄마가 책임진 것입니다. 네, 중국 석사 학위 진위 관련해서. 따로 오후에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清华대란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네, 아닙니다. 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습니다. 예, 형사처벌 전가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형사처벌은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 인한 것이 예.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황운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다라는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미문화원 사건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것은 굉장히 네. 우리 민주화운동사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허위 조작을 하였냐면,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을 밝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공작 리박스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언론에 나온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저 충분한 진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제가 2012년도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을 밝히는 현장에 갔었고, 국정원과 시발단에 의해서 대선에 정치 공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이 개입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난 시기에 2020년 총선에서 그다음 2022년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소녀 속 리박스쿨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족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독립된 조직인데 이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을 많이 유포를 합니다. 그게 지난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그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그 프레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댓글 부대가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셔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혹시 있으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방안을 짜서 말씀을 취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가 되면.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격 사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대 결격 사유와 플러스 2개,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음을 지적하고 가짜 뉴스를 반드시 근절시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짜 뉴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정부가 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민주정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 국민적 주권 정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이번 초대 총리 후보자가 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제가 18년 정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결국은 정치가 어떤 기술이나 공학도 아니고 또 지식인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시대 정신과 집단지성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좀 해보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몸에 밴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현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야당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제 질의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예, 뭐에 대해서 왜 안 되죠? 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네,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좀 보고 예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이사진행 받아가는 것은 저의 질의 잠깐만. 위원장님이 내가 존중해 보고 주세요. 판단할게요. 존중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이제 뭐 의정 활동이 5년 차지만은 정말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대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상대방 청문위원을 비하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 간사님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얼굴을 PPT에 띄워서 허위 조작 왜곡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간사님 사과하십시오. 듣고 계세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개인의 과거사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후보자는 검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검증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 깨달으시면은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이제.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먼저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문회라는 게 본인의 의혹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소명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법무부까지 갔었는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후보자님이 아직도 사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릴 테니까 사인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면은 저희가 할 의도가 없는 걸로 알 텐데 이게 후보 및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출입국 기록인데 사인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죠.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고 특히 첫 번째 형사처벌 받으셨을 때 영수증을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증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급이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자료 동의하겠냐고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히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물어서 하는데 과거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네, 정원 거기까지만 등이 듣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보시고요. 기준에 썼던 네. 법규와 규정에 출입국 따라서 하고 있기 기록이니까 때문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네. 하시고 말면은 본인 그래서 자유입니다. 아까 그리고 두 그렇게 번째 무자료 총리가- 질문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영수증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하겠지 않은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그러나 영수증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는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본인이 쓰신 건데 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제가 PPT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후보자는 정치 자금을 들고 온 기업 관계자, 당시 구조조정본부장과 영수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후보자가 구조조정본부장한테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룹에서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낮춰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하겠다는 대답까지 들으셨는데 그 후보자님 이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증입니다.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보겠어요.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먼저 네, 물어볼게요. 하시고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님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했는데 정치 검찰 표적 수사에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 검찰 표적 수사 맞습니까? 짧게 네, 대답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PPT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다음 PPT. 다음입니다. 근데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본인이 이메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는 홍여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은 그때는 너한테서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노골적인 발언 메일까지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억울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설명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앞을 혹시 PPT를 앞으로 해주시면 1차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부탁드려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될까요? 네, 말씀을 하십시오. 1차 정치자금에 아까 네.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닫혀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고 중략을 하시고 판결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 뒤에 제가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전달했다는 부분은 빠져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근데 그 부분이 포함돼도 마찬가지인 게요. 아니, 마찬가지는 왜냐하면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몰랐다는데 영수증 발행은 안 해주십니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영수증 몰랐다고 발행에 하지 대해서 않았습니다. 이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고 저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 그것을 거고요. 실무자에게 전달한 나중에 것이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시면 두 번째 네네. 부분 답변을 드려야 네네, 될 것 말씀을 같은데요. 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정확하게 저것이 검찰이 어떻게 공소장을 잘못 쓰는가에 대한 드러나는 것인데요. 저 판결문입니다. 공소장 부분은- 네, 아닙니다. 그 판결문의 공소장을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메일, 취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확한 워딩이 틀려졌습니다. 저것은 혹시 검찰에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이메일 기록을 요청하시면 저런 워딩이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워딩을 저도 사용한 바가 없고 당시 상대방도 사용한 것이 없고 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 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의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네. 판결이 났던 알겠습니다. 이유입니다. 후보자님이 지금 판결문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검찰의 주장이 실렸다고 그래도 판결문을 할 때는 법원에서 검찰의 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그리고 다시 또 필요하면 하나는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배우자가 처갓집에서 2억 받았다는데 매년 나눠서 받아서 생활비로 쓴 것입니까? 뭐 그럴 겁니다. 그때 받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자면요. 아까 안대희 그 전 국무총리 될 뻔하셨는데 과다 수입료 문제로 낙마하셨고 현금이 집에 많으셔서 그런 이유로 낙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6억 원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이 그냥 6억 원 받았으니까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공직자 윤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좀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좀 자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의금, 축의금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일어나는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평균 1억 5천 전후의 액수를 제가 세비의 수입으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아예 그런 것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액수로 한 한 번만 번에 하세요. 6억이 한 된 것도 번만. 아니다는 말씀도 누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 네,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사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인사청문회는 공개대회 진행하고 전 국민이 지금 생중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18조에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제18조 주의 의무 조항을 야당 의원들께서는 반드시 준수해서 본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앞서 2019년도에 있었던 결혼이 2020년, 21년, 22년, 24년, 25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치 6억을 쟁겨놓고 썼다는 뉘앙스와 6억을 불법한 자금으로 규정해서 후보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의 의무에 대한 촉구를 드립니다. 네. 자, 저런 말이 김현-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자, 김현 의원님. 시간 네. 남아 있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시간 남아 됐고요. 있는데요. 예. 박지원 의원님은 직전에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에서 사과하셨으니까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네. 제 시간입니다. 자, 지난 발언 시간입니다. 네, 예. 저 김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건 법정 사항이니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뭐 협박하는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 후보자님은 대통령께서 이제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임명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근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총리가 되면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조금 치밀하게 기획해내는 것, 그리고 비교적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쭉 배워서 비교적 이념과 정파를 좀 넘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경험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일하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훨씬 더 많이 대화하는 그런 총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이 캐릭터가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대통령보다 상당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대통령보다 대통령께서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니까 총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만약 그렇게 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은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 나라의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특히 정치권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중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깊이 관계가 있는 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온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대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비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원래도 그랬지만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있었던 미 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네. 또 이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문경 위원장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셨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하문경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소유서에 쓸 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아까 칭화대 말씀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2번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는 3 군데를 다녔고요. 콜롬비아, 하버드, 또 러커스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정신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시 삼민투의 중심으로 해서 미문화원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민국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한국군의 군 이동이 미군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의 이동과 학살이 미국의 인지하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기된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점거 시위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이번 비체혁명 과정에서도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엄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P호와 특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나왔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빼고 나머지 3개국 대통령 3개국 정상과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저는 뭐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G7과 나토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G7에는 가셨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7에서는 한미 간의 만남이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미국 측의 사유였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만남을 다시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 유럽 특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메인 세션, 참가국들의 메인 세션이 2시간 반으로 줄어져서 사실은 초청국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도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의미 있는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판단까지를 존중한다라는 이례적인 표현과 함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것이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반미 또는 친중 그런 어떤 외교에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폭넓은 외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혹시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대통령님께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중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저희의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 본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든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라도 좀 회담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율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의 응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